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3회차 문제 임상심리학의 기출문제 20문제입니다. 61번 문제부터 80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심리학 문제는 문제 지문이 일반적으로 좀 짧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잘 해주시되 우리가 배웠던 심리검사 파트, 그 다음에 심리학 파트, 이런 여러 가지 내용, 심리 상담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골고루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 심리학의 독특한 영역도 출제되긴 됩니다만 여러 영역들이 한꺼번에 좀 중복되어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는 행동평가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 여기에 보면 자연관찰, 참여관찰, 유사관찰, 자기관찰이 있습니다. 1번은 참여자가 아닌 관찰자가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참여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참여자가 관찰하게 되면 참여관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찰자가 환경 내에서 일어나는 참여자의 행동을 관찰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찰, 이렇게 자연관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연관찰은 참여자가 아닌 연구자라 할까요? 연구자가 관찰을 하는 입장에서 그 내담자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참여자는 누굴까요? 네, 연구 참여자가 되겠죠? 연구 참여자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찰하고자 하는 개인이 자연스러운 환경에 관여하면서 기록하는 방식이 참여관찰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개인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동을 관찰할 때, 아동 관찰 시 부모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관찰하고자 하는 개인이 아동을 관찰할 때 부모가 된다. 그러면 부모가 자연스러운 환경에 관여하면서 기록하는 방식이 참여관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관찰을 통제관찰이다, 이렇게 말해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자가 인위적으로 통제한 다음에 하는 것이 유사관찰이다. 그래서 인위적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인위적인 조작이랄까?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일반 거울, 한쪽 면만 보이는 일반 거울을 사용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자, 제한이 없는 환경, 틀렸죠?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인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관찰은 자신이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다. 여기서 자신은 그렇습니다. 연구 참여자 자신이 스스로를 관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행동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잘 나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6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1번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는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게 된다. 아니죠.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고요. 내담자는 처음에는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내담자는 방어적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상담 관계에서. 자, 상담 장면에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자료보다는 그 상황에서의 실제 행동을 다룬다. 네, 상담 장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자료를 상담 장면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서의 실제 행동,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실제 행동을 다루는 것이 상담 장면이 됩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아무런 요구 없이 인간으로서의 관심만을 베푼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담자가 아무런 요구 없이 내담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관심만을 베푼다. 이런 것이 뭐겠어요? 네, 무조건적, 아무런 요구 없다 그랬으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누가 말했죠? 로저스가 말했죠. 자, 로저스가 말한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쓰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이라고도 하는데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상담자의 태도입니다. 로저스가 이야기한 인간 중심 상담의 상담자의 태도.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그 태도가 세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 가지가 첫 번째 이거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두 번째가 공감적 이해. 세 번째가 진솔성이죠. 솔직성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뒤에 또 계속 나올 겁니다. 치료 유형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에는 공통 요인이 작용합니다. 치료 유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심리치료의 공통 요인은 라포 형성이 중요하죠. 라포 형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의 감정 표현, 내담자의 의도적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은 공통 요인이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필요한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6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행동평가와 전통적 심리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행동을 평가한 것이고 이건 심리평가한 겁니다. 차이점이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심리평가라 하면 심리검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동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을 활용하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심리평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행동평가에서 성격의 구성 개념은 주로 가로 특정한 성격 패턴을 요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맞습니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의 구성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 특정 행동 패턴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행동 패턴이 상당히 활동적이다. 만약에 그러면 성격은 외향성이 있네 라고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자, 맞습니다. 행동평가는 추론의 수준이 X입니다. 어떤 게 높겠어요? 심리평가가 높죠. 심리평가가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요. 보세요. 심리검사에다가 행동관찰에 면담에 주관적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추론 정도가 높은 게 심리평가가 되겠습니다. 전통적 심리평가는 개인관이나 보편적 법칙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대개 전통적 심리평가는 이 심리검사나 행동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 파악하고 심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관이나 예를 들어서 심리검사의 개인간 비교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통적 심리평가는 A우를 알고 예측하기 위한 거다. 맞습니다. 자, A우를 안다. 심리평가, 행동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A후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는 걸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추론 수준이 높은 것은 전통적 심리평가입니다. 자, 64번 문제 보겠습니다. 64번 문제는 현실 치료에 대한 건데 틀린 것은 입니다. 자, 여기에서 2번 지문 체크해 주세요. 2번 지문 체크해 주시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책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현실에 대한 지각이고요. 여기 가로 현실 그 자체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행동에서 생각하기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책임이죠. 내담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현실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책임성 있는 행동, 내담자의 책임성 있는 행동을 강조하죠. 행동을 강조한다.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현실치료에 3R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Reality, 현실. 두 번째가 Responsibility, 책임. 세 번째가 Right or Wrong, 옳고 그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3R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패스. 내담자가 실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명 거부라고 하죠. 변명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변명을 받아들이면 내담자가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명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내담자의 책임성 있는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전행동이 있습니다. Total Behavior. 이것을 전체 행동이라고도 하는데 전체 행동에는 네 가지가 있죠. 행동하기, 그 다음에 생각하기, 그 다음에 느끼기, 그 다음에 생리적 요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통제가 가능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통제가 어렵죠. 통제 불가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기가 나왔거든요. 이 생각하기는 공상, 꿈 이런 것들을 포함시킵니다. 공상이나 꿈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행동의 생각하기에는 공상과 꿈이 포함됩니다. 자, 전체 행동 네 가지 요소도 알아놓으시고요. 답은 2번이라는 건데, 자, 개인은 현실에 대한 지각을 합니다. 현실에 대한 지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 치료거든요. 현실 그 자체를 알 수 없다고 봅니다. 요 대목이 좀 중요해서 이것을 제가 체크하라 했어요. 자, 현실에 대한 각자 주관적으로, 현실에 대해서 각자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지각을 강조하는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사람마다 인식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현실 그 자체를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써보세요. 동일한 현실에 대해 사람마다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현실에 대해 사람마다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실 그 자체를 알기는 어렵다. 현실 그 자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윌리엄 글래서가 대표적인 학자죠. 윌리엄 글래서의 주장에 의하면 이런 것 때문에 현실 그 자체를 알 수 없다. 자, 됐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지문을 맞게 하고 싶으면 개인은 현실에 대한 지각을 할 뿐 현실 그 자체를 알 수는 없다. 자, 6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임상심리학자로서 지켜야 될 내담자에 대한 비밀 보장에 대한 건데요. 틀린 것은 입니다. 어렵진 않고요. 상담 도중 알게 된 내담자의 중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죠. 네. 그 다음에 자살 동그라미. 우려가 있는 경우 내담자의 비밀을 지키는 것보다는 가족에게 알려 자살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일반적으로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 대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비밀 보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아동 내담자의 경우에는 아동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알립니다. 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아동 내담자는 미성년자니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한 아동에 대한 정보는 부모가 알 필요가 있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읽어도 답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자, 65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65번 문제는 MMPI-2의 타당도 척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타당도 척도. 부정 왜곡을 통해서, 부정 왜곡은 그렇다로 답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로 답변하는 건데 극단적인 수준으로 정신병적 나오면 F 척도인지 알고 계시죠? F와 연관성 있는 게 정신병적 문제예요. 그럼 F 관련이 있는 거 여기 하나 있네요. 그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비전형 정신병 척도라고 하죠. 비전형 정신병 척도.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있는 척 하려는 태도를 알아보는 것인데, 비전형 정신병 척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불인 스케일. 이것은, 무선 반응 비일관성. 무선 반응 비일관성과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정 반응, 트린 척도는 고정 반응 비일관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일은 과장된 자기제시, 과장된 자기제시 척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척도명을 알려드렸는데 답은 4번입니다. 자, 첫 번째 부정 왜곡이 나타나고요. 극단적인 수준으로 정신병적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려는 경우, 정신병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타내는 경우 우리가 비전형 정신병 척도에 해당되는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66번의 답을 해결했는데 해설을 잠깐 보실래요? 해설을 보시면 FP 척도는 F 척도에 비해서 심각한 정신병리에 덜 민감하지만 F 척도 상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겁니다. F 척도의 상승이 실제 정신병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FP 척도입니다. 자, 불인 척도나 트린 척도가 F 척도 상승 원인이 되지 않을 때 FP 척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전형 정신병리 척도라 했는데요. 불인, 트린의 점수가, T점수가 정상 범위에 만약에 있다면 피검자는 실제보다 정신병리를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되겠죠. 점수 상승에 가능한 이유들로는 무작위 반응이나 부정 왜곡을 통해 극단적인 수준으로 정신병적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려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정신병리 거기 위에 있는 대로 불인 척도와 트린 척도가 T점수가 정상 범위에 있다면 정신병리를 의도적으로 과장해서 표현했다고 알 수 있겠죠. 그러면 FP 척도가 중요하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긍정왜곡, 부정왜곡, 실력 따지게 보면 불인 척도, 트린 척도, 그 다음에 과장된 자기제시 척도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맨 아래에 보면 MMPI2의 개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4번 총 9개의 타당도 척도가 있고요. 총 10개의 임상 척도가 있고 재구성 임상 척도는 9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 병리 척도는 5가지가 있고요. 내용 척도 15개, 그 다음에 보충 척도 15개가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67번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합동가족치료입니다. 합동가족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인데요. 합동가족치료는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치료자가 가족 전체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걸 합동가족치료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치료자는 가족 구성원에게 뭘 주죠? 네, 과제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개입 방법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요. 자, 비행 청소년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개입법을 썼던 분이 미누친입니다. 미누친. 자, 미누친은 구조적 가족치료 학자죠. 구조적 치료의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해설해 보시면 1960년 뉴욕의 월트 위코 학교에서 비행 청소년들을 교정하는 정신과 의사로 일했던 분이 바로 미누친입니다. 비행 청소년 가족 치료를 했던 분이다. 1960년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놓으시고요. 치료자는 상황에 따라서 비지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합동가족 치료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4번이 개념이에요. 한 치료자가 가족 전체를 동시에 보는 거고 치료자는 가족원에게 과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비지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합동가족 치료의 내용이 2번이 아니다. 2번은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시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자, 6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은데
기말고사에서 전 과목 100점을 받은 경희에게 선생님은 최우수상을 주고 학생들 앞에서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경희에게 사용한 학습 원리는 뭘까요? 자, 전 과목 100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을 받았네요. 이게 뭐죠? 행동이죠. 자, 그 다음에 결과는 뭐예요? 네, 최우수상을 줬어요. 행동에 의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건 결과가 되겠죠. 그쵸? 네, 행동과 결과의 연합이네요. 행동과 결과의 연합이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뭐죠? 네,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 우리가 강화와 벌이란 걸 배웠죠? 강화와 벌. 이건 뭡니까? 네, 강화를 준 거죠. 이거는 강화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화, 2번 조건화가 답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작적 조건 형성입니다. 자, 모델링 내적 동기와 성취 이런 것들은 거리가 멉니다. 내적 동기화는 공부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꼈을 때 내적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